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최근 미국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던 한 한국인 학생이 하버드대와 스탠퍼드 대학 두 군데를 동시에 합격했고, 두 대학에서 서로 이 학생을 데려가려다 보니 두 대학을 2년씩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역시 한국 학생들이 똑똑한가 봐라며 내심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합격증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큰 이익을 바라거나 남을 해코지하려는 것이 아닌 만큼 미국 내에서도 처벌이나 비난보다는 성적 우수 학생들이 갖는 심리적 중압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학생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합격증까지 위조하게 됐다며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국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그들대로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학습 우울증이나 강박증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성인들도 남들이 보기엔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물음은 자녀 훈육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생 남들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곧잘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저 높이 올라가라 라고만 가르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와 행복이 기다린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으면 불행과 고난뿐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과연 그런가요? 상위 1, 2%만 지나갈 수 있다는 특목고 아이들은 지금도 충분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올라가려는 중인데 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모순이 아닌가요? 성적으로만 따지면 이들의 아래에 99%가 존재하는데 왜 이들은 행복하기는커녕 몸이 아프고 심적 갈등 때문에 듣도 보도 못했던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는 것일까요? 한 특목고 수험생은 수학시험에서 2개를 틀린 뒤 강박증이 와버렸습니다. 의자에만 앉으면 송곳이나 바늘이 자신의 엉덩이를 찌르는 것 같아 앉지를 못합니다. 그 뒤로는 수업도 시험도 혼자 서서 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등만 해오던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1등급을 받으려면 거의 만점을 받아야 하는데 2개나 틀렸다는 생각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나 라는 생각에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중학교 때 1등만 하다가 특목고에 가서 반에서 20등이라는 등수를 받고서는 온몸에 아토피가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등수를 좁혀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토피는 더 심해집니다. 온몸에 피가 나도록 긁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아무리 강하게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온 한 친구가 더 좋은 직장에 빨리 취직을 하자 우울증이 찾아왔고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자신이 너무 못나 보였고 내 존재와 인생이 이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부모와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친구라는 거죠. 흔히 말해 멘탈이 약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멘탈이 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걸까요?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나는 공부를 강요한 적도 별로 없다. 아이가 알아서 저렇게 공부 욕심을 낸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신이 좋은 성적표를 내밀 때 부모가 웃어주고, 성적이 떨어질 때 부모의 낯빛이 변하는 모습에서 실망감을 읽어온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공부 때문에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변의 높은 기대감은 결국 자신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 공부가 유일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일수록 이들에게는 단 1등의 성적 저하도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이비리그를 들어가지 못하면 합격증이라도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 힘든 공부만 끝나면 나중엔 나아질 거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판검사며 의사며 교수며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다시 그들 무리에 내에서 경쟁에서 조금만 밀려도 또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들어간 똑똑한 아이들이 경쟁에서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왜일까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만 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이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등반 사고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신을 잘 보호하고 행복하려면 올라가는 연습보다는 내려가는 연습도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부모도 선생님도 학원에서도 우리 사회도 어떻게 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조언만 알려줍니다. 잘 내려가는 연습과 훈련은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높은 사다리를 타고 빨리 올라가는 기술은 배웠는데 정작 사다리를 내려오는 방법은 몰라서 엉뚱하게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처음에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주위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혹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작은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였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물 밖에는 더 큰 물고기들이 많다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와 관련해서는 칭찬만 받아왔던 삶이기에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마주하는 첫 시련이 더더욱 크게만 다가오는 것이죠. 아이들은 당장 성공하고 이기는 노하우만 찾다가 순위가 조금만 밀려나니 초조감과 불안이 극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신이 경쟁자들을 다시 제치고 앞으로 쑥 나아가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경쟁자 역시도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운전 중 자동차 체감 속도와 비슷합니다. 내가 시속 90km를 달리다가 100km로 열심히 달려도 나는 아무 발전이 없다고 여겨지는 식이죠. 왜냐하면 내 바로 옆에서 친구는 110km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 10km가 되어 상대적으로 내가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지금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냥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면 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실력 있는 친구임에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나 봐라는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내원하는 성인분들도 이 같은 착시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승승장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 잘해서 특목고 가면 거긴 다 1, 2등 하던 친구들만 옵니다. 누군가는 다시
200등, 300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등을 설령 한다고 해도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해도 그 속에서 다시 경쟁하면 꼴등이 또 나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승부에서 지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 여정을 떠나는데 흐린 날에 사용할 우비나 장화 같은 건 안중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맑은 날 어떻게 더 빨리 달려나갈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도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은 업어치기, 매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낙법이죠. 유도는 상대방을 업어쳐서 이기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기술부터 왜 빨리 안 가르쳐주고 처음에는 맨날 낙법만 가르치는 걸까요? 잘 떨어지고 잘 넘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내가 내동댕이 쳐져도 보란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고 나도 고수가 되고 상대도 이기는 날도 오는 거죠. 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도를 왜 합니까? 상대를 이기는 게 목적이죠. 얻어맞기만 하려고 검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도를 배우면 처음 몇 년간은 잘 때리는 법이 아니라 잘 맞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맞아라. 움찔 놀라서 미리 칼을 들어서 막지 마라. 엉덩이를 빼고 겁먹은 채로 맞지 마라. 바르게 앞으로 나가면서 맞아라. 몸을 옆으로 틀면서 맞지 말고 정면으로 들어가서 맞아라. 이렇게 온통 맞아라 맞아라입니다. 좋은 선생님들일수록 성급하게 잘 때리는 법부터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맞는 것인가를 강조할 뿐이죠. 왜 잘 맞는 것부터 가르칠까요? 그래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바른 자세를 계속 반복해야만 궁극에는 내 칼이 점점 더 빠르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도도 검도도 상대를 맺히고 때리는 잔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넘어지고 맞는 수련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고 고수와 마주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넘어지고 맞았다고 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공부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네 현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많은 학습량을 주입해서 경쟁해서 잔기술로 이겨먹는데 목표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게다가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려서부터 1등을 놓치면 안 된다. 작은 실수도 하지 않도록 완벽해져라 라는 가르침을 부지부식간에 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주입이 어느덧 아이의 내면에도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불안과 강박으로 이어질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셈입니다.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언제고 1등에서 밀려나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오로지 1등이라는 등수만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다 보면 1등이 되지 못하면 우울하고 1등이 되어도 놓치지 않을까 또다시 금방 불안해집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무조건 1등이라는 잔기술과 목표치보다는 너는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맞고 잘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부터 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상 한의사 강룡이었습니다.